지난 2023년 7월 8일 새벽 5시 반, 경기도 일산의 한 빌라 골목길에 정적을 깨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들은 급하게 한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죠. 의료진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숨을 거두고 맙니다. 사망한 이는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29살의 장우혁 씨. 그런데 현장에는 우혁 씨 외에도 3명의 남성이 더 있었죠. 이 셋 모두 동갑내기 34살의 친구들이었는데 가명 정 씨, 강 씨, 그리고 김 씨였어요. 이들은 모두 일관된 진술을 내놓습니다. 친구들끼리 장난으로 레슬링을 했대요. 그러다가 헤드락을 걸었는데 사고가 났다라는 내용이었죠. 헤드락, 그러니까 등 뒤에서 팔로 목을 감싸서 압박했다는 건데요. 이거는 보통 프로레슬링에서나 보는 기술 아닌가요? 이건 척추나 목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아주 위험합니다. 또 질식사도 가능하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4사람 어떤 관계였을까요? 그 기막힌 인연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 피해자 우혁 씨와 정 씨, 강 씨는 2년 전부터 한 집에서 동거를 하고 있는 직장 동료입니다. 모두 공사장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김 씨는 같이 사는 건 아니었고요. 같은 직장의 현장 소장입니다. 이들 집에 가끔씩 들러서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대요.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성인 남성들 사이에서 벌어진 불의의 사고가 아닌가 여길 수 있어요. 실제로 김 씨는요, 우혁 씨의 장례식에 찾아왔을 때 눈물을 보이면서 내가 아끼던 동생한테 주는 마지막 용돈입니다 라면서 조의금 100만 원을 건넸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때 이미 수상함을 감지했던 가족들은 그의 뻔뻔한 행동에 치를 떨고 있었죠. 사실 우혁 씨가요, 사망 전에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울먹이면서 이 지옥 같은 소굴에서 제발 나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근데 왜 못 나오냐? 형들한테 빌린 돈이 있는 상황이래요. 그래서 그걸 좀 정리하고 부모님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아들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단순히 친구들끼리 사이에서 벌어진 사고사다? 이렇게 치부할 수 없던 겁니다. 가족들은 부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억장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와요. 우혁 씨의 갈비뼈가 12대나 모두 부러져 있습니다. 그중 오른쪽 갈비뼈 4대가 폐를 찔렀어요. 그러면서 호흡곤란이 온 거고요. 게다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허벅지와 척추 부위에 살이 벗겨져 있어요. 심지어 어깨뼈도 골절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당장 생긴 게 아니라 최소 3, 4주 전에 다친 것으로 추정이 되었죠. 즉, 우혁 씨 몸의 상흔들은 오래전부터 지독한 폭행을 당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부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돌연 동거인이던 정 씨가 말을 바꿉니다. 걔가 평소 현장에서 실수를 너무 자주 했다. 그 일로 내가 대신 선배들한테 혼이 나다 보니까 내가 울분이 많이 쌓였는데 사건 당일 좀 감정이 섞여진 채 화풀이를 하던 중 어쩔 수 없이 그런 사고가 났다라는 장황한 설명이었죠. 반면에 또 다른 동거인 강 씨와 또 현장 소장 김 씨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이 죽었을 정도의 폭행입니다. 정말 한 공간에 있던 그 2사람은 아무것도 모를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즉각 경찰은 사건 당일 CCTV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빌라 입구를 비추는 CCTV, 바로 여기서 수상한 모습이 발견됩니다. 우혁 씨가 병원에 실려간 직후예요. 그런데 정 씨와 김 씨가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찍혀 있던 거예요. 여기서 경찰은 이들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봅니다. 김 씨와 정 씨, 표면상으론 동갑내기 친구죠. 그런데 김 씨는 현장 소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일감을 나눠주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명확한 갑을 관계가 존재했을 겁니다. 그럼 혹시 김 씨가
뭔가 죄를 저지르고 정 씨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건 아닐까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즉각 김 씨 핸드폰 압수해서 포렌식 검사를 실시했죠. 바로 여기서부터 추악한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밝혀진 이들의 악연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혁 씨가 한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김 씨가 우연히 손님으로 와요. 우혁 씨가 약간 어리숙하지만 싹싹했대요. 그걸 눈여겨봤고 두 사람이 금세 친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신뢰가 쌓이니까 김 씨가 돌연 너 여기서 일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핸드폰 대리점에서 같이 일해보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우혁 씨는 편한 형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의심 없이 그의 손을 잡게 되죠. 그 관계가 지속되었고요. 2년 뒤에는 김 씨가 건설 현장 쪽에서도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하면서 일을 주선해줬고 또 숙식까지 제공합니다. 그리고 되게 순수한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이 모든 건 김 씨의 미끼였어요. 한 빌라에서 김 씨의 동갑내기 지인 정 씨, 강 씨와 우혁 씨가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지옥이 펼쳐져요. 자, 이들은 집에서도 같이 살고 직장에서도 맨날 얼굴을 봐야 하죠. 24시간 붙어 있다는 건데 직장에서 생긴 크고 작은 감정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나 현장 소장 김 씨는 우혁 씨가 직장에서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분노를 했고 또 다른 애들까지 합세시켜서 폭행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일을 못해? 당장 엎드려 뻗쳐. 기마 자세도 시켰고요. 발길질도 서슴지 않았어요. 김 씨가 때리다가 힘에 붙이면 야야 니들이 폭행해 이렇게 지시했고요. 사실 김 씨는 나머지 그 2명한테도 굉장히 고압적으로 굴었대요. 동생 관리를 어떻게 한 거야? 소리 지르고 급기야 머리를 후라이팬으로 내려치었을 정도입니다. 근데 김 씨가 현장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야.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다들 반항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아서 막내 우혁 씨에게 잔인한 폭행을 가했고요. 특히나 여기서 정 씨는 태권도 4단 유단자예요. 폭력성까지 남다른 사람이었죠. 사실 우혁 씨 외 다른 사람한테도 폭행을 가하면서 갈비뼈와 얼굴뼈를 부러뜨린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다른 강 씨도 다를 건 없어요. 우혁 씨 등 위로 점프해서 막 그냥 짓밟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김 씨, 정 씨, 강 씨 얘네가 돌아가면서 우혁 씨를 죽일 만큼 괴롭힌 거예요. 심지어 한참 폭행을 하고 나서 우혁 씨가 쓰러져 있으면 그냥 내비두고 자기들끼리 유흥을 즐기러 밖에 나갔대요. 그런데 나가서도 우혁 씨한테 계속 전화를 걸어서 새벽 동안 잠을 못 자게 만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우혁 씨는 30kg 이상 살이 빠지면서 앙상해집니다. 입술은 항상 퉁퉁 부어 있었고 잠을 못 자서 눈이 퀭해요. 어느 날은 한쪽 다리를 절면서 현장에 나타난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인 김 씨는 이런 만행을 숨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랑하듯이 주변 사람들한테 저게 내 작품이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더한 괴롭힘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 부분인데요. 지난 몇 년간 김 씨는 핸드폰 대리점 일을 우혁 씨한테 맡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합리한 계약을 강요했죠. 예를 들어서 고객이 약정 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잔금을 우혁 씨한테 떠넘긴다는 거예요. 당장 우혁 씨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내가 돈 빌려줄게. 근데 이자 20%다? 하면서 자기가 받을 돈을 돌려줍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거예요. 결국 이 빚이 눈덩이처럼 불더니 한 1,500만 원까지 달하게 됩니다. 근데 김 씨가 이걸 또 빌미 삼아서 우혁 씨를 철저히 이용했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갚을 돈이 있으니까 너 공사장에서 받는 돈의 일부를 나 줘야 한다. 이런 논리를 펼쳐요. 그러면서 한 달 일당에서 10,000원만 델랑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긴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20대 남성이 한 달 식비 10,000원? 10,000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혁 씨는 맨밥에 고추장만 비벼서 먹었대요. 또 다른 잔혹한 일화가 있는데 우혁 씨를 조종해서 그 지인들한테 돈을 갈취합니다. 5년 전에
우혁 씨 아버지가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5년 전이에요. 근데 이걸 끄집어 와가지고 이제 이걸 빌미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아버지 때문에 힘드니까 좀 돈 좀 빌려달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빌린 돈은 김 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요. 한 번은 우혁 씨 가족들도 애가 자꾸 돈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상함을 느끼고 돈 보내주는 걸, 송금을 거부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김 씨가 크게 화를 내면서 야, 니네 부모님 저기서 식당 하시지? 아, 내가 거기 찾아갈 줄 알아? 하고 협박을 이어갑니다. 그러다 사건 전날인 7월 7일 밤 11시, 이날 김 씨는 술집에서 지인과 만났습니다. 잠시 후에 정 씨와 강 씨도 동행하게 돼요. 주거니 받거니 술자리가 무르익다가 갑자기 그 지인이 좀 언짢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야, 전에 우리 같이 그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말이야. 그 선배 기억나냐? 그 선배. 그 사람이 김 씨랑 너 강 씨 빼고 나랑 둘이서만 아침 먹으러 가자고 하더라? 사실 뭐 별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들은 김 씨는 그 선배가 지금 날 무시한 거 아니야? 하면서 짜증이 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매몰돼서 그 선배한테 내가 복수를 해야겠는데? 이때 떠오른 게 집에 있는 우혁 씨였어요. 전화를 하죠. 야, 우혁아, 너 그 선배한테 전화 좀 해라. 근데 쉬지 말고 한 100통 계속해. 임마 그냥 시킨 대로 해. 그러면서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보기 위해서 수시로 핸드폰 통화 목록을 캡처해서 보내라고 합니다. 얼마 후에 그 캡처가 왔는데 우혁 씨가 14번을 전화했더라고요. 그러자 함께 있던 정 씨가 가세합니다. 전화를 해서 야, 너 뭐하냐? 100번 걸라고 했잖아. 근데 왜 고작 14번 걸어? 네가 지금 첫 자는 게 말이 돼? 야, 대꾸를 하라고. 사장 말이 우습냐? 야, 우리한테는 사장님이고 또 친구야. 정말 강압적이죠. 근데 이 순간 김 씨가 전화를 뺐더니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100통을 채우지 못하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자, 이걸 다 듣고 있는 우혁 씨는 정말 정신이 혼미하죠. 공포에 막 머리가 하얗게 질리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새벽 3시 반쯤 세 사람 중 김 씨가 먼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범인들의 진술이 각각 엇갈립니다. 김 씨는 처음 진술을 고수하면서 나는 그냥 술에 취해서 핸드폰 하다가 잠에 들었다라고 말해요. 폭행 지시한 적도 없고 나중에 집에 온 그 정 씨가 지 혼자 우혁 씨를 폭행한 거다라고 주장했죠. 반면에 정 씨는 2차 진술에서 말을 번복했었죠. 폭행에 참여한 건 맞다. 하지만 그걸 주도한 건 김 씨다. 현장 소장 김 씨다.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지금까지 두 사람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다행히 공범 강 씨가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의 자백이 정 씨와 더 일치하게 되면서 판가름이 나게 되죠. 자,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건의 전말은 정 씨와 강 씨의 증언을 토대로 구성되었습니다. 새벽 3시 반 김 씨가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우혁 씨를 폭행해요. 100번 전화하랬잖아! 막 복부를 걷어찼죠. 이때 우혁 씨가 벽으로 튕겨져 나갈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어요. 그리고 연달아 2번 더 가격이 이어졌고요. 잠시 후 정 씨와 강 씨도 귀가를 합니다. 그러자 야, 니들 왜 얘 교육 안 시켰어? 하면서 우혁 씨를 쏘아보면서 이렇게 소리쳤죠. 나 내일 이 새끼 일 안 보낼 거니까 니들 그냥 얘 반쯤 죽여버려.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정 씨와 강 씨의 폭행이 시작됩니다. 엎드려 뻗쳐 시킨 뒤에 등, 옆구리, 허벅지를 무자비하게 발로 걷어찼어요. 바로 이때 어깨뼈와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우혁 씨가 비명을 질렀죠. 이때 김 씨가 뭐 하고 있었는 줄 아세요? 침대에 누워서 느긋하게 이 폭행하는 장면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우혁 씨가 겨우 버텨요. 그러다가 픽 쓰러졌는데 이때 정 씨와 강 씨가 이제 우혁 씨를 억지로 일으킵니다. 그러자 김 씨가 다가오더니 바로 헤드락을 건 거예요. 우혁 씨가 이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공범들은 또 보이는 대로 막 온몸을 걷어찹니다. 그러다 순간 야 잠깐만, 우혁 씨가 힘없이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당황한 일당이 다가가서 숨을 쉬는지 확인하는데 아무런 미동이 없었죠. 그제서야 이들은 심각성을 깨닫고 119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미 손쓸 타이밍은 지난 후였어요. 그렇게 병원으로 이송된 지 1시간 만에 우혁 씨가 사망하게 된 거고요. 네, 이 사건에서 주범은 김 씨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미 상해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기가 가중처벌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밀하게 정 씨한테 가서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야, 내가 좋은 변호사 붙여줄게. 걱정하지 말고 잘 좀 말해. 이런 얄팍한 술수를 썼던 건데 경찰까지 속일 수는 없었죠. 그렇게 김 씨는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판단이 다소 엇갈려요. 검찰 쪽에서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참고로 살인죄는 고의적인 행동이다 보니까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지죠. 반면에 상해치사는 이 사람이 죽일 생각, 살인은 없었다라고 보면서 형이 훨씬 줄고요. 근데도 상해치사다? 그러니까 유족들은 아니 이게 어떻게 살인죄가 아니냐라고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안타깝게도 검찰의 기소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2023년 12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한 번 더 반전이 벌어져요. 재판부가 이 피의자 김 씨가 사망을 이미 알고 예견했다라고 보면서 이건 살인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럼 다 해결되는 줄 알았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애초에 검찰이 살인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안 한 혐의에 대해서는 형을 내릴 수가 없는 게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부는 상해치사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려야 했고, 그렇게 주범 김 씨에게는 징역 10년, 공범 정 씨와 강 씨는 각각 9년과 8년이 선고됩니다. 이어진 항소심과 상고심이 모두 기각되면서 형은 확정되었죠. 오늘 사건에서 검찰의 마지막 결정에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데 형이 확정된 이상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살인죄를 더 이상 적용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은 그냥 상해치사로만 남고 만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전말을 들은 이후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더 남아 있습니다. 주범 김 씨가 페이퍼 컴퍼니 2개를 설립해서 사기를 벌인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혁 씨까지 임원으로 올려져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은 경제적 착취 아니냐라고 지적하며 수사를 호소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우혁 씨는 어릴 적 사회복지사를 꿈꿨습니다. 수더분한 성격에 가족들에게도 늘 자상했죠. 부모님에게는 커서 돈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주겠다고 웃던 사람입니다. 그저 남들처럼 열심히 일해서 평범한 삶을 누리고 싶었던 그 청년의 꿈은 이렇게 산산조각 났고요. 아들은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야 지옥에서 벗어나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편이었을까요?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2019년 6월 10일 밤 10시 30분 전북 순창경찰서에 10대 소년 4명이 등장합니다. 단독으로 온 건 아니었고 모두 부모를 대동하고 제 발로 저장한 거예요. 그중 한 명이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뗐죠. 저희가 게임을 좀 하다가요, 친구가 벌칙을 받았는데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놀란 경찰은 그 친구가 쓰러져 있는 자취방의 주소를 확보해요. 근데 거긴 이 경찰서가 있는 순창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주광역시래요. 아니, 그럼 얘네들은 왜 지금 50km나 떨어진 여기 순창에 와서 신고를 하는 걸까요?
자, 우선 그 피해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해당 관할인 광주 북부경찰서에 서둘러 연락을 취했어요. 그쪽에서 경찰을 보냈고 광주시 북구 두암동에 위치한 원룸을 방문합니다. 강제로 문을 개방하자마자 아수라장이 된 실내가 보였어요. 좁은 원룸인데 온갖 이불, 옷까지 먹다만 과자, 음료수 막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고 그 가운데 쓰러져 있는 남성이 보였습니다. 피해자 19살 A군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예요. 근데 한눈에도 이 시신의 상태가 너무 참혹했죠. 얼굴과 온 몸에 시퍼런 피멍이 있는 건 당연했고 젖꼭지가 전부 뭉개져 있고 복부는요, 피멍이 너무 심해서 배꼽의 위치를 찾기 힘듭니다. 또 왼쪽 귀는 피가 가득 차서 혈관이 부어 있어요. 거기에 더해 뼈와 장기도 온전치 못하죠. 늑골을 비롯해서 갈비뼈 3대 부러졌고 전신 근육은 물론이고 심지어 간과 항문까지 파열된 상황이었습니다. 추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강한 외력에 의한 출혈, 심각한 근육 손상, 그로 인한 급성 신부전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게임 벌칙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거 그냥 막말로 애를 죽일 때까지 패고 괴롭힌 거잖아요. 경찰에 자수한 4명의 가해 청년들,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설명하는 게임이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해요. 이 게임의 이름은 일명 패드립 놀이. 가해자 넷이 피해자한테 야, 너 우리 4명 중에 1명 지목해봐 라고 시켜요. 그리고 그 지목한 사람의 부모 욕을 하라고 강요합니다. 아, 빨리 해. 이거 게임이잖아. 우리 부모 욕하라고. 그래서 이걸 못 이기던 피해자 A군이 욕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을 하자마자 반응이 싸늘해졌죠. 뭐야? 이 새끼 진짜 욕했네? 너 패드립하냐? 기분이 나쁘다면서 무리가 다 몰려들어서 A군을 폭행합니다. 이거 집단 폭행이잖아요. 정상적인 친구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 게임은 그렇게 3시간 동안 이어졌고 A군이 결국 정신을 잃었다는 게 가해자들의 주장이에요. 아, 너 이런 애들 정말 너무 싫어. 제가 감정을 좀 추스리고 이들의 그 비정상적인 관계 좀 되짚어보려고 합니다. 사건 1년 전이었어요. 때는 2018년인데 고3이던 A군이 경남에 살던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광주로 이사를 옵니다. 취업을 위해서요. A군의 집안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어머니 홀로 3남매를 키웠고 A군은 그 중에 막내였어요. 형과 누나 모두 성인이 되자마자 취업 전선에 뛰어들면서 A군 역시 가족의 짐을 덜기 위해 일찍 직장을 갖길 원했던 거고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게 바로 광주에 있는 직업 전문 학교였습니다. 홀로 광주로 왔고 여기서 생활을 하다가 또래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게 2000년생의 옹군, 최군, 그리고 2001년생의 허군과 지군이었죠. 얘네들이 바로 A군을 폭행한 가해자들입니다. 사실 이들은 해당 직업학교에서도 소위 문제아로 불리는 무리였습니다. 한 명은 이미 소년원을 다녀온 전과도 있었고요. 전에도 학교에서 만난 다른 학생들을 수차례 폭력한 이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군은 처음엔 무리와 곧잘 지냈죠. 워낙 이 A군 성격이 남의 요구를 잘 거절하지 못하는 편이라고 해요. 사실 이 관계가 동등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의 심부름을 해주면서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본색이 드러난 건 2019년 3월. 무리들이 자기네가 내는 월세가 너무 아깝다면서 A군에게 함께 살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절 못하는 성격의 A군은 이걸 받아들였고요. 이때부터 피해자를 향한 이 무리의 교묘한 괴롭힘이 시작되는데 우선 A군이 좀 또래보다 말이 어눌하고 행동이 느린 편이었습니다. 4사람은 그런 A군을 마치 자기들의 하수인처럼 부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서 담배 좀 사와. 야야야 나 그 먹고 싶은 과자랑 음료수 그것 좀 사다 줘. 잔심부름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A군의 행동이 조금이라도 느리면 새끼가 하면서 막 다짜고짜 때리고 그냥 때린 게 아니에요.
청소기 들고 때리고 목발 같은 대옥으로 때리고. 집단 폭행이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또 같이 지내다 보니 A군이 특히나 물을 무서워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부터 물고문이 자행되었죠. 욕실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고 A군의 머리를 막 담가 놓는 거예요. 이렇게 괴롭히면서 가해자들은 비웃고 놀리고, 그런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의 공포 속에 A군은 점점 주눅이 들어가요. 무력감이 드는 나머지 경찰에 신고하지도 또 도망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이유가 뭐였냐? 금품갈취가 목적이에요. 돈 뺏으려고요. 당시 A군은 직업학교를 졸업한 뒤에 백화점 주차요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매달 75만 원의 월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당은 야, 너 오늘 월급날이지? 하면서 협박, 폭행을 통해 이 돈을 빼앗았고 그걸 지네들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어요. 그게 이어지다가 심지어 이번에는 A군의 가족들에게까지 손을 뻗쳤죠. 형과 누나한테 용돈을 받아오라고 협박하는 겁니다. 사건이 있기 한 달 전, 타지에 살던 A군의 누나가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친구한테 40만 원을 빌렸는데 제때 갚지 못해서 곤란하다는 거예요. 누나는 그 당시만 해도 동생이 버는 거에 비해 생활비가 모자라겠구나 생각을 해서 선뜻 그 40만 원을 메꿔줍니다. 근데 몇 주 지나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누나, 친구랑 내가 술을 마시다가 내 실수로 친구 핸드폰을 하수구에 빠뜨렸어. 이걸 보상해줘야 된다면서 100만 원을 보내달라는 동생의 부탁. 누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걸 큰오빠한테 전화해서 상의를 하거든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죠. 큰형 역시 똑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큰형이 야, 그거 너 진짜 맞아? 하면서 그 A군의 친구라는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가해자들 중 한 명이었죠. 근데 통화 내용이 어땠는 줄 아세요? 다짜고짜 전화를 받아서 형한테 욕설을 퍼부어요. 아니 때문에 핸드폰이 없어졌는데 가족이면 대신 보상해줘야죠. 하고 막 무섭게 따져댑니다. 근데 이런 반응이 진짜 친구 맞아요? 가족들은 당연히 의심했고 아무도 결국은 돈을 보내주지 않았는데요. 근데 더 나아가서 이런 연락을 받은 건 가족만이 아니라 A군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죠. 처음 요청한 액수는 한 80만 원 정도? 근데 친구들이 한 명씩 거절을 하니까 그 단위가 점점 낮아지기도 해요. 나중에는 야, 그냥 나 10만 원이라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하고 애원을 했고요. 이 모두 가해자들의 강요와 협박으로 인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던 6월 5일 누나에게 또다시 연락이 왔어요. 누나, 나한테 100만 원까진 못 주더라도 2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아? 이런 진짜 간절한 호소였죠. 누나는 너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쓰려고 그러니? 너 월급 받는 건 어떻게 쓰니? 꼬치꼬치 물었습니다. 걱정되니까요. 근데 A군은 결국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고 누나는 너 이런 식으로 자꾸 돈 타면 안 돼 하면서 동생의 부탁을 거절해요. 그리고 이게 동생과의 마지막 통화였죠. 그로부터 3일 후인 6월 8일 4명의 가해자들은 자취방에서 다 같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러다 대뜸 패드립 놀이를 시작했고요. 당연하게도 타겟은 원래부터 처음부터 A군이었어요. 욕을 하라고 시켜서 했더니 네가 감히 우리 부모 욕을 해? 하면서 무차별 폭행. 주먹, 발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목발, 우산 이런 게 다 동원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 새벽 1시 30분 버티다 못한 A군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이때 일당은 그에게 이불 한 장을 슉 덮어놓고는 곧바로 집을 나섰죠. 30분 후 이들이 다시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A군이 어떤지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니요. 원룸에 반지를 두고 온 게 생각난 거예요. 이거 중요한 반지인데. 또 나갔죠. 그러다가 새벽 4시 15분 다시 원룸에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A군을 도와주기, 구호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어요. 차디찬 방바닥에 쓰러진 A군을 보고도 가해자들은 그대로 방치했고 대신에 그의 휴대폰을 챙겼죠.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신고할까 봐요. 이후 무리는 빌린 렌터카를 타고 전북 순창으로 향했습니다. 거긴 가해자 중 옹군의 고향이에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부모를 만나 여태까지의 자초지정을 털어놓았는데 부모가 너네 이러면 안 된다, 자수해야 된다 설득이 이어졌고 결국 6월 10일 밤 순창경찰서를 찾아가 자수를 한 겁니다. 그 사이에 A군은 싸늘한 원룸에서 이틀을 방치된 채 숨을 거두고 말았고요. 그래요. 이 가해자들이 자수를 한 건 맞아요. 그럼 그게 어떤 대단한 죄책감 때문에 그랬냐? 아닙니다. 가해자들이 주장하길 부모 욕을 하길래 기분이 나빠서 좀 때린 게 뭐 이렇게 된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초반만 하더라도 이들의 혐의는 단순히 폭행치사였죠. 쉽게 풀어 말하자면 사람을 때려 죽게 한 죄인데 이게 살인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치사 쪽을 받으면 당연히 형량이 더 낮죠. 그러다 얼마 후에 수사를 해본 경찰이 아니 피해자 시신 이거 왜 이래? 이거 너무 참혹하잖아. 의문을 품게 됩니다. 부검의 역시 A군이 그날의 폭행이 아니었더라도 이미 몸 상태가 매우 심각했다는 소견을 내놨고요. 평소에도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하고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의심됐어요. 그럼 이거 지금 뭐 하루 이틀 한 폭행이 아니란 거잖아요. 경찰은 즉각 가해자들 휴대폰 압수해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그 안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피해자를 물고문하는 모습, 폭행당한 피해자를 나체로 촬영한 모습, 심지어 그 옆에서 쓰러진 피해자를 조롱하는 랩을 하는 인간 이하의 장면들이었습니다. 한 예로 무슨 랩을 뭘 짓거렸는지 좀 가사를 보면 눈을 못 뜨고 죽어가고 있고 너는 살 고깃덩어리일 뿐이야. 그래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하지. 이게 인간인가요? 이러한 결정적인 증거들로 결국 가해자들은 폭행치사가 아닌 더 중대하고 무겁게 처벌해야 하는 살인죄로 검찰에 기소됩니다. 이제 응당 법의 심판을 받아야겠죠. 2019년 12월 20일 1심 재판에서는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면서 옹군에게 징역 20년, 최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당시 만 나이로 법적 미성년자에 해당했던 지군과 허군에게는 각각 소년법상 최고 형량인 장기 15년에 단기 7년이 선고되었죠. 하지만 이들은 항소했어요. 2020년 6월 2심 재판이 열렸는데 이때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이들의 형량을 줄여줍니다. 옹군은 징역 18년, 최군은 징역 9년, 허군과 지군은 각각 성년이 되면서 징역 11년과 10년이 선고됐어요. 이렇게 형량이 좀 줄어든 이유는 1심과 달리 이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에요. 고의성이 없었다고요? 정말 그럴까요? 당시 재판문의 판결문을 보면 폭력 행사에 가담을 하긴 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이 결과 발생의 위험을 무시한 채 살해 행위를 했다고 보긴 어렵다. 네, 말도 참 어렵네요. 여기에 더해 일부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또 유족과 합의를 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선고는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데 그렇게 받은 형량대로 이 가해자들이 언제 출소하는지 계산을 해봤더니 옹군은 2037년, 최군은 2028년, 허군은 2031년, 그리고 지군은 2030년에 만기 출소합니다. 재판 내내 이 가해자 4명의 모습은 참 뻔뻔했습니다. 고의로 죽인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죽을 만큼 때려놓고 죽을 줄은 몰랐다는 이 변명, 저는 너무 치가 떨리는데요. 참고로 이들이 재판 후 구치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찍힌 그 사진들도 논란입니다. 눈에 띄는 건 명품 브랜드의 모자, 그 외에도 수십만 원에 달하는 브랜드 옷을 입고 있죠.
이것들이 뭐 진짜냐 아니냐를 떠나서 과연 이들이 무슨 돈으로 이걸 구매했는지 저는 그게 더 열받습니다. 사람 구걸시키고 끝내 때려 숨지게 한 그 A군의 재산은 아니었을까요? 한편 유가족 A군의 누나는 가장 후회되는 기억으로 동생의 돈 부탁을 거절한 날을 꼽습니다. 그때 만약 자신이 돈을 보내줬더라면 조금이라도 동생이 좀 덜 맞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든 거예요. 하지만 정말 참회하고 후회할 사람은 유가족이 아닌 가해자여야 하잖아요. 한 사람의 생명의 무게에 비하면 그들의 형량은 가볍기 그지없습니다. 그나마 그 시간 속에서라도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비열함을 뼈저리게 뉘우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식합니다.